일곱 호환들이 송강의 도움으로 화를 면하다. 하청은 염랑 속에서 조그마한 목찰 하나를 꺼내더니 그것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그 도적놈들이 내가 여기에다 다 적어 넣었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적어 넣었단 말이냐? 형님에게 숨김없이 죄다 말하리다. 사실 얼마 전 투전판에서 가진 돈을 몽땅 잃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판에 투전판에 있는 친구 한 명이 나를 데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안락촌으로 가지 않았겠소?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왕가라는 객주집에서 투전을 하게 되었고, 마침 그때 관가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는데 어느 객주집을 막론하고 무조건 숙박부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었어. 오고 갈 때 반드시 이정의 도장을 찍고 저녁마다 묵어가는 객상들에게 일일이 물어서 오고 가는 곳과 이름, 그리고 무슨 장사를 하는지를 숙박부에 빠짐없이 적으라고 되어 있었어. 관가에서 매달 한 번씩 점검을 할 때는 그것들을 일일이 이정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 객주집 주인이 그를 몰라서 나더러 반달 동안만 그 일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하지 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일을 해주던 6월 초사흔날 저녁에 대추장수 7이 강주차 7대를 밀고 와서 묻게 되었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운성현 동계촌에 사는 조보종이었거든. 내가 그자를 어떻게 알았냐 하면 예전에 투정꾼과 같이 그자를 찾아간 적이 있어서 그의 낯을 알았지요. 내가 숙박부를 적으면서 그자에게 손님은 성을 어떻게 쓰시오? 하고 물었더니 그자가 대답하기 전에 세 갈래 수염의 얼굴이 흰 자가 우리는 모두 성이 이가요. 호주에서 대추를 싣고 동경으로 팔러 가는 길이오. 하고 끼어들어 말하여 그대로 적기는 하였지만 의심을 가졌었다오. 이튿날 그자들이 떠나간 후 아는 객주집 주인을 따라서 마을로 투전하러 가는데 마침 세 갈래 길목에서 통 두 개를 메고 오는 웬 낯선 자를 만나게 되었소. 객주집 주인이 그자에게 백대랑 어디로 가시오? 하고 물으니 그자는 초를 가지고 저 동네 부잣집으로 팔러 가는 길이오. 하고 대답했지요. 객주집 주인의 말이 저자는 백일서 백승이라는 자인데 역시 투정꾼이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속치부만 해두었는데, 그 후에 듣자 하니 황리강에서 대추장수들이 몽한약으로 사람을 취하게 해서 생신예물을 강탈해 갔다는 소문이 들리지 않겠소? 나는 속으로 그건 필시 조보정이 한 짓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으니 지금 그 백승을 붙잡아서 족치면 대번 드러날 것이오. 이 목찰에 적은 것은 그때의 백벼둔 것이오. 하도는 동생 하청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를 데리고 주관하로 들어가 태수를 찾아가자. 무슨 단서가 잡혔느냐? 하고 그가 묻자. 약간의 연줄을 잡았습니다. 하고 하도가 말합니다. 부유는 곧 그들을 후당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내막을 자세히 듣고 포도군관 8을 뽑아 하청을 앞세워 안락촌으로 가게 했고, 객주집 주인을 불러 길 안내를 받아 삼경쯤 백승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백승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그는 열병이나 신음 중이었는데 그를 결박한 후 황리강에서 장한 일들을 했지? 하고 물었으나 그는 당연히 입을 다물고 그런 일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의 척까지 결박해가며 물었지만 끝까지 실토하지 않자 포도 군관들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침상 밑을 살펴보니 그곳 바닥이 고르지 않은지라 파기 시작합니다. 채 석자 깊이도 파내려가기 전에 포도 군관들이 함성을 지르자 백승의 안색이 흑빛이 되었고, 그 속에서 금은 한 보따리가 나오자 백승에게 몽두를 씌우고 그의 철을 앞세워 집을 나섭니다. 백승 부부를 끌고 찾아낸 작물들을 둘러맨 포도 군관들이 그들과 제주성 안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경이 되어 날이 밝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백승을 대청 앞에 끌고 가 문초를 시작했으나 그는 때를 쓰며 한사코 주모인 조보정 등의 이름을 불지 않습니다. 연거푼 치도곤의 살갗과 살이 터져 피가 철철 흘렀지만 부윤이 작물을 들이대며 조보정 등이 주동자라는 것을 불라고 협박했지만 처음에는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매질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몽두는 죄인을 잡아올 때 얼굴을 싸서 가리던 물건이며 중죄인을 잡아올 때만 사용하였는데, 원래는 쇠로 만든 항아리 모양의 것을 쓰였으나 후에는 죄인의 도포 소매를 잘라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두목은 조보정이올시다. 그자가 6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를 끌어들였고 나는 술을 매다 주기만 했을 뿐 나머지 6의 이름은 정말 알지 못합니다. 됐다. 이제 더 이상 알 것도 없다. 조보정만 잡으면 다 밝혀질 터. 저놈은 사형수에게 씌우는 20근짜리 칼을 씌워놓고 그의 처도 쇠사슬을 채워 여죄수 감방에 가두어 놓아라. 부유는 곧 공문을 꾸며 하도에게 준 다음
눈치 빠르고 날랜 포도군사 20명을 이끌고 곧장 운성현으로 가서 현령에게 당장 조 보정과 이름 모를 5 도적을 잡아 올리게 영을 내립니다. 그리고 원래 예물을 호송하던 두 우도 증인으로 함께 따라가도록 했고 영을 받으나 관찰은 하는 일이 누설될 것을 걱정하여 조심해가며 밤길을 택하여 운성현으로 갑니다. 하도는 두 우를 객주집에 숨어 있게 하고 두 졸개만을 데리고 운성현청으로 공문을 전달하러 갔는데 그때는 이미 사시경이 되어 오전 공사가 끝나 관아 앞은 조용했습니다. 하도는 오후 공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기 위해 근처 찻집으로 들어가 차 한 잔을 마신 후 그곳 심부름꾼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째서 관아 앞이 이리 조용한가? 지영께서 방금 오전 업무를 끝냈기 때문에 관속들과 소송꾼들이 모두 밥 먹으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당번을 서는 아전이 누군지 모르느냐? 오늘 당번을 서시는 나리께서 마침 저기 나오십니다. 찻집 사원이 밖을 가리키므로 하도가 그쪽을 쳐다보니 관아 안으로부터 한 관원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관원의 성은 송이고 이름은 강이며 자는 공명인데 항열 중에 셋째로서 조상 때부터 운성현 송가촌에 살았으며 얼굴이 검고 키가 작아 사람들은 그를 흑송강이라 했습니다. 집에서는 효성이 지극하고 남에게는 의리를 중히 여기며 재물을 아끼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효의 흑삼랑이라고도 했습니다. 위로는 부친만 생존해 있고 모친은 일찍이 작고하였으며 아래로는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철선자 송청이라 하였고 부친 송태공을 모시고 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시골 살림을 했습니다. 운성현에서 서리 노릇을 하는 송강은 문필이 능숙하고 도리에 정통했을 뿐더러 거기에 더하여 창과 뭉치쓰기를 좋아해서 여러 가지 무예를 배웠습니다. 평생 강호의 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하여 누구나 찾아가면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다 반가이 맞아 집에서 묵게 하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며 늦도록 담수하며 조금도 싫어할 줄 몰랐습니다. 또한 떠날 때면 노자도 한껏 보태주면서 황금을 흙덩이로 보듯하며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누가 돈이나 물건을 달라고 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고 공공한 사람을 돌봐주고 분쟁이 생기면 화해시켰으며 더욱 인명에 관계된 일이면 극력 주선하여 주었습니다. 송강은 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급한 사람을 돌봐주고 곤란한 사람을 돕기 때문에 산동, 하북 일대의 명망이 높아서 사람들은 그를 급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급시오라 함은 가뭄에 오는 비와 같이 만물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송강이 하인을 데리고 관아에서 나오는데 하 관찰은 거리로 마중 나가서 앞사나리 잠깐 들어가셔서 차 한잔 하시지요. 하고 청하자 송강은 하도가 관속 차림을 하고 있자 묻습니다. 형장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리 우선 찻집으로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나 합시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두 사람은 찻집으로 들어가 앉았고 하인들은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한 후 송강이 묻습니다. 묻기는 황송하오나 형장의 성함은 어찌 되십니까? 저는 제주부의 포도사 하 관찰이올시다. 황감하오나 앞사나리의 성함은 어찌 되십니까? 눈이 무뎌서 관찰 나리를 몰라보았으니 용서하십시오. 저는 송강이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선성은 들어모시면서도 인연이 없어 여태 뵙지 못하였습니다. 황송합니다. 관찰 나리께서 상좌에 앉으십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관찰 나리는 상사 아문에서 오셨고 또 모처럼 먼 길을 오신 손님이니 사양치 마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자리를 양보하다가 마침내 송강이 주석에 앉고 하도가 객석에 앉으며 송강은 찻집 심부름꾼에게 차 2잔을 가져오게 분부하여 두 사람은 차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관찰 나리는 어떤 공무로 우리 현에 오셨습니까? 나리께 감출 것 없이 말씀드립니다만 실은 이곳 현에서 당장 체포해야 할 범인이 몇 있어서 왔습니다. 그럼 혹시 도적건에 관한 일이 아닙니까? 여기 밀봉에 가지고 온 공문이 있는데 괴로우신 대로 나리께서 많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관찰 나리는 상사에서 보내신 분인데 제가 감히 등한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도적건인가요? 앞사나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부의 관하에 있는 황리강의 도적 8비 들어 북경 양중서의 장인 생신 예물로 보내는 10만에 이르는 재물을 강탈해 갔습니다. 그들 8중 공범 백승이라는 놈을 잡았는데 그를 족치자 그들 우두머리인 이곳에 사는 조보정이란 자의 소행이고 다른 6은 잘 모른다고 실토를 해 그를 체포하러 왔습지요. 그들은 호송관들에게 몽한 약을 먹이고 10만 관을 몽땅 탈취해갔기에 특별히 파견한 관속이 놈들을 체포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나리께서 부디 속히 거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송강은 놀라며 생각합니다.
조개와 나는 친형제같이 친한 사이인데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다니. 만일 내가 서둘러 돕지 않는다면 잡혀가 목숨을 잃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다급해졌지만 내색하지 않고 말합니다. 조개라는 자가 원래 이 지역 상하에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큰 죄를 저질렀으니 호되게 경을 쳐야겠습니다. 죄송하오나 나리께서 이 일을 곧 거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송강은 그의 말을 적극 받아들여주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조개는 이미 도관에 든 쥐나 마찬가지이니 공문을 현령께서 직접 보시고 영을 내리시면 이를 집행할 것이지만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도가 지당한 말이며 한시바삐 현령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자 송강이 현령은 지금 아침 공사를 보시고 쉬시는 중이니 관찰나리가 잠시 기다리시면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잘 도와주시기만 믿고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에 송강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찻집 심부름꾼에게 일렀습니다. 저 양반이 다시 마실 찻값까지 내가 함께 셈할 테니 그리할라. 송강은 이러고 나서 곧 바람같이 사저로 달려가 먼저 하인을 시켜 통인을 불러다가 찻집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분부하고 또 만일 지연께서 관부로 나오시거든 내가 찻집으로 들어가서 그 관원에게 앞사는 일을 보고 곧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나를 기다리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송강은 통인에게 그렇게 이르고 곧 마곡간의 말에 안장을 얹고 조용히 거리를 빠져나와 동문 밖으로 나간 다음 급히 말을 몰아 반식경이 채되기도 전에 동계촌 조개의 장원에 닿습니다. 마침 조개는 후원 포도 넘굴 그늘 밑에서 오용, 공손승, 유덤 등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원시 삼형제는 이미 재물을 나누어 가지고 석갈촌으로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하인이 송 압사가 문 앞에 왔다고 알리자 조개는 몇 사람이나 따라왔더냐? 하고 묻습니다. 혼자 말을 타고 오셨는데 급히 보정 나리를 뵙겠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조개와 7 호환들이 채 태사의 생신예물 10만 관을 턴 일이 발각된 것을 송강을 통해 알게 된 후 서둘러 장원을 떠나는 내용을 프레임으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